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6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역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mRNA 백신 5천만 회분을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스터샷과 바이러스 대응을 충분히 고려한 물량이고 협상은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에서 첫 사례가 나오고 1억 명이 될 때까지 13개월이 걸렸지만 다시 1억 명이 늘어나는 데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식당이나 헬스장, 공연장 등에 입장하려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암은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질환입니다.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바이오위클리, 오늘은 액체 생검 기반 암 조기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ENS 헬스케어 서경훈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번 주 금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더 면밀하게 지켜보고 이번 주 금요일에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방역에 총력을 다해주고 방역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함께 살필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 총리의 중대본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이를 하루 이틀 더 면밀히 지켜보고 이번 주 금요일 중대본에서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방역 조치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방역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이번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현장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방안을 적극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더라도 등교 수업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추가적인 등교 확대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개학이 몰려있는 8월 3, 4주에도 여전히 4단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방역 전문가들과 방역 당국은 일부 등교 확대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의견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어 백신 접종률의 증가로 추가적인 등교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주 2학기 학사 운영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부스터샷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mRNA 방식의 코로나19 백신 5천만 회분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브리핑에서 전체 국민 5,200만 명 중 6세 미만 아동을 빼면 5천만 명 정도가 된다며 현재 도입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신 구매 비용은 추경 예산에도 반영돼 있으며 부스터샷과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충분히 고려한 물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통제관은 하지만 국내 백신 개발 회사와는 선구매 계약을 맺은 곳이 없다며 임상 결과가 나오면 선구매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와 비전과 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와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겸해서 열리는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에 이어 백신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전략에 대한 민간위원과 정부 그리고 기업 대표들의 토론이 이어집니다. 청와대는 백신 허브와 추진위 첫 회의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은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국산 백신 개발과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서울청사 그리고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이번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글로벌 백신 허브 추진위원회 민간위원 12명, 그리고 백신 생산 국내 기업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확진자 전원이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청해부대 관련 확진자는 총 272명으로 이 가운데 64명에 대해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분석했는데 모두 델타 변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팀장은 델타 변이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나머지 확진자 모두 노출력이나 상황,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델타 변이에 준해서 관리 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박 팀장은 또 다만 전체적으로 확진자 272명 가운데 위중증 상태에 있는 사례는 아직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베타 변이의 돌연 변이까지 더해진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국내에서도 2명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델타 변이와 비교해 아직까지는 위험도에 큰 차이가 발견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기존 델타 변이에 베타 변이에서 나타나는 K427 엔도련 변이까지 더해진 바이러스입니다. K427 엔도련 변이는 백신을 접종하면 생기는 중화 항체의 공격을 피해 다니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델타의 강한 전파력에 베타의 백신 회피 능력까지 갖췄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델타 플러스의 중화 능력 감소율, 즉 백신 회피 능력은 일반 델타 변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중화능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고 자세한 특징들은 조금 더 분석해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영국도 델타 플러스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델타 변이와 묶어서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플러스에 대해 경계는 하되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델타 플러스 변이라고 해서요, 기존의 방역 방법과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고요. 델타 변이 자체도 워낙에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하기는 아직까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사람이 델타 플러스에 감염돼 이미 지역사회에서 델타 플러스 전파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방역당국은 추이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전국 호프집과 노래방이 1년 새 수천 곳 넘게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카페와 편의점 창업은 여전히 늘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로 전국의 호프집과 간이주점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100대 생활업종 월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전국의 호프 전문점 등록업체는 1년 전보다 3,636곳이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1.6%나 줄어든 겁니다. 간이주점 등록업체도 1,900곳이 줄어 14.1%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오후 10시 이후 업장 영업이 중단되면서 호프집과 주점이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겁니다. 영업 타격이 큰 노래방도 1년 새 1,500건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금 제가 일반 노래방 업주 사장님들 보면 굉장히 지금 어렵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어떻게 그 말로 설명을 못 하겠네요. 정말 너무 어려워서. 여행사도 1년 새 600여 곳, PC방과 예식장도 모두 등록업체가 줄었습니다. 하나같이 거리두기나 영업시간 제한 같은 방역 조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들입니다. 반면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 판매업 등록업체는 1년 전보다 10만 3천 곳 넘게 급증했습니다. 커피 음료점과 한식 전문점, 편의점도 1년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또 펜션 게스트하우스와 피부관리업, 실내 스크린 골프점, 실내 장식가게 등도 늘었습니다. 전체 100개 업종 중 등록업체 수가 1년 전보다 감소한 업종은 20개, 나머지 80개 업종은 오히려 업체 수가 늘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올해 2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5% 넘게 늘며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낸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2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46조 8,88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5.1% 증가했습니다. 상품군별로 보면 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 배달음식 등 음식 서비스가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감소했던 여행 및 교통 서비스와 문화와 레저 서비스는 2분기 각각 43.4%와 61.3% 증가하며 감소세를 끝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1,995건으로 전년보다 1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통신기기 불량 등 품질 관련이 49%로 가장 많았고 이른바 5G 먹통 사례는 5건 가운데 3건이 수도권 지역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품질 다음으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40%를 차지했고 계약 조건 등에 관해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통신사들이 5G 품질을 단기간에 개선할 수 없다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밥상 물가를 대표하는 달걀값이 반년째 7,000원대를 유지하자 정부는 달걀 추가 수입 등 총력을 다해 값을 떨어뜨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수입을 늘리고 담합을 단속하는 등 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놔도 잘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달걀값이 잘 떨어지지 않는 이유,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산 계란들 수급이 아마 6월 말 7월 초면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7월은커녕 8월이 되도록 달걀값은 여전히 7,000원 아래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올해 달걀 한 판 평균 가격은 7,300원대로 앞선 5년 평균 가격보다 무려 1,700원 이상 비쌉니다. 소비자 물가 동향으로 봐도 달걀값은 2달 연속 상승률이 50%를 웃돌았습니다. 정부는 달걀값을 잡기 위해 할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2억 개 넘는 달걀을 수입했고 문재인 대통령 특별 지시 뒤엔 공정위까지 나서 달걀을 두고 담합하면 처벌하겠다는 엄포를 놨습니다. 하지만 달걀을 낳는 닭인 산란개의 수가 부족해 공급이 달리다 보니 언발의 오줌 누기란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해 퍼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1,600만 마리 넘는 산란개가 살처분됐습니다. 전체 산란개의 20에서 25%가 땅에 묻혀 사라진 건데 양계업계에선 현재 피해 회복이 80% 정도에 그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가마솥더위와 전염병도 공급을 달리게 합니다. 아직도 AI 피해를 본 농가들 중 20% 이상이 닭을 못 넣고 있어 계란 부족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위와 소모성 질병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늘어나는 달걀 수요도 값을 올리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올해 1분기 가구당 평균 달걀 구매량은 137개로 1년 전보다 6.7% 증가했고 5월 기준 농협 주요 매장의 달걀 판매량도 10%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까지 추가로 달걀 2억 개를 수입하는 등 달걀값이 6,000원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을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4일 이사회를 열고 기업 가치 제고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SK는 다음 달 16일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10월 1일 가칭 SK배터리 주식회사와 SKENP 주식회사를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사업 분할은 SK이노베이션이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갖는 물적 분할로 진행됩니다. SK배터리 주식회사는 전기차용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을 맡고 SKENP 주식회사는 석유개발 생산과 탐사, 탄소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사이 46억 달러 가까이 늘면서 다시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586억 8천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보다 45억 8천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외환 보유액 증가는 금융기관의 예치금과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만에 다시 1,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말 효과가 사라지면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제와 오늘은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 대비 다소 감소한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이전 주 대비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 다소 감소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사이의 양상만 가지고 현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도 1,700명을 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행세, 확산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8월 중순경에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역확산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게 되면 환절기가 도래하게 되면서 감기와 같은 호흡기 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감기가 혼재하는 상황, 즉 국민들께서 자가 진단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즈음이 되면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악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자,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8일에 종료되면서 다음 주부터 적용될 지침이 오는 금요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떤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일단 내일과 모레는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와 유사하거나 다소 감소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 지속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왜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그 배경에는 만일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가 되게 되면 유행은 다시 급증하는 확산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쉽게 방역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국내 돌파 감염 추정 사례가 10만 명당 17.8명꼴로 집계됐는데 이게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미국 수준으로 나중에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미국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미국에서의 돌파 감염은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서 마스크 의무화 조치 해제 등 방역 조치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다시 급증해서 한때는 13만 명 규모로 급증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감염 사례도 급증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차 접종자 기준으로 약 39% 정도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네. 만일 더 증가를 해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70%의 집단 면역 기준에 도달을 하더라도 나머지 30%에 대해서 미접종자에 대해서 확산세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방역 조치를 완화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은 상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방역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미국처럼 그렇게 큰 확산세는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국내 돌파 감염 추정 사례를 보니까 교차 접종 시에 돌파 감염이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백신에 들어가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타겟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이 부위가 스파이크 단백질인데 각 백신들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은 거의 동일합니다. 일부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타겟 때문에 교차 접종 시 면역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 돌파 감염이 적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예. 그 각 백신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교차 접종을 하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하고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을 했을 때 이 경우가 면역 반응이 보다 더 아스트라를 접종했을 때보다는 높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하는 그 백신 플랫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양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만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다음에 파이자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면역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차 접종 시 돌파 감염 사례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다른 조합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뭐 단언해서 하기는 어렵다. 다만 타겟은 다 동일하다. 플랫폼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주일 새 국내 델타 변이 검출률이 48%에서 61.5%로 급증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급증세는 언제쯤 증전될 수 있을까요? 이 급증세는 아마 거의 대부분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일 때까지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점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우점종이 되면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이 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매주 한 10%포인트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한 8월 중순에서 말쯤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우점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후에도 또 새로운 델타 변이, 그러니까 제2의 델타, 제3의 델타 변이는 항상 출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델타 플러스나 아니면 남미 쪽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이런 케이스라고 보고 있는데 예. 향후에 이러한 바이러스들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점종이 됐다가 다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우점종화되는 양상을 반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델타 플러스 변이가 국내 2건 추가로 확인됐는데 모두 돌파 감염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와 델타 플러스 변이의 위험성이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 추가적으로 돌연 변이가 발생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K417N 돌연 변이가 대표적인데 이 돌연 변이 부위는 실제로 백신 회피 능력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백신의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즉 백신의 회피 능력이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구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런 부분들은 가설이다라고 추정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된 게 한 10여 개 국가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향후에 보다 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백신 회피 능력이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일본 도쿄대 연구진이 남미에서 유행 중인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강한 전파력과 백신 회피 능력까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람다 변이가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현재와 같은 그 해외 입국자 관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될 거는 조만간 확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해외 입국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빈틈이 여러 군데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람다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12월 남미 페루에서 처음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페루에서는 지난 4월부터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80% 이상이 람다 변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페루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남미 지역,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나 에콰도르, 칠레, 브라질 등지에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까지 오히려 델타 플러스보다도 더 많은 국가에서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염성도 보다 높은 걸로 지금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백신 회피 능력도 높은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델타 플러스보다는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조만간 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국내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억 명을 넘었습니다. 중국에서 첫 사례가 나온 뒤 1억 명이 될 때까지는 13개월이 걸렸지만 다시 1억 명이 늘어나는 데는 6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4일 오전 6시 30분 기준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억 15만 명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첫 사례가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된 2019년 12월 31일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세계 누적 확진자는 13개월 만인 지난 1월 말 1억 명을 넘었고 그리고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1억 명이 늘어났습니다. 세계 인구 77억 명 가운데 약 2.5%가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6,278만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유럽 5,183만 명, 이어 북미, 남미, 아프리카 순입니다. 국가별로는 3,600만여 명의 미국에 이어 인도,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 순입니다. 델타 변이를 비롯한 각종 변이가 나오면서 코로나19 증가세는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Almost 4 million cases were reported to WHO last week. And on current trends, we expect the total number of cases to pass 200 million within the next 2 weeks. 이날까지 세계 누적 사망자는 약 426만 명입니다. 미국이 63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브라질, 인도, 멕시코 순입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약 11억 5천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15%입니다. 한 번이라도 접종한 사람까지 합치면 대략 2배로 세계 인구의 29%에 이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감염자 급증으로 입원 환자가 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의 대유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로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남부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코로나19 검사소입니다. 검사받으려는 주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This has been open now for a couple of months. These are the longest lines I've seen. Surely what's motivating this is what we're seeing in the media. Rise in COVID cases across the country, across the state, across the county. 플로리다주는 입원 환자가 11,000명에 이르면서 이전 최다 기록인 지난해 7월 23일에 1,17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듯 미국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입원 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CNN은 2일 기준 입원 환자가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2월에 겨울철 대유행 수준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입원 환자가 급증한 곳은 플로리다를 비롯해 루이지애나, 텍사스, 아칸소 등 남부 지역. 하지만 이들 주의 공화당 주지사들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셧다운과 같은 특단의 방역 대책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in terms of shutting down, we're not shutting down. We're going to have schools open. We're protecting every Floridian's job in this state. We're protecting people's small businesses. 백악관 대응팀은 지난 2주 동안 감염자가 4배 증가했으며 플로리다와 텍사스 2개 주가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2일 기준 신규 감염자가 10만 명을 넘어 12만 명대에 이르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감염자가 하루 10만 명을 넘는 날들이 잦고 있지만 발병 확산이 심한 남부주들은 강력한 방역 대책에 부정적이어서 감염과 입원 환자 증가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앞으로 미국 뉴욕시에서 식당이나 헬스장, 공연장 등의 시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내 시설 이용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미국에서 뉴욕시가 처음입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가 실내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So today I announce a new approach which we're calling the Key to NYC Pass. The Key to New York City. 이번 조치에 따라 뉴욕시의 식당, 헬스장, 공연장 등에 들어가려면
종이로 된 증명서나 접종 사실을 확인하는 뉴욕주 앱 엑셀시어 패스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최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도입한 백신 여권 제도와 비슷합니다. 다만 실외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뉴욕시는 밝혔습니다. 백신 의무화 조치는 오는 16일부터 도입되지만 9월 12일까지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초중고교가 개학하고 주요 기업들이 사무실 출근을 재개하는 9월 13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시 당국이 규정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모두가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번 조치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행동이라며 사람들을 보호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a requirement. The only way to patronize these establishments indoors will be if you're vaccinated, at least one dose. 뉴욕시가 이처럼 고강도 규제에 나선 것은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3차 대유행에 고비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근 1인당 $100의 상금까지 내걸었으나 뉴욕시 거주 성인의 3분의 1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1억 1천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65개국에 무상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우리 목표는 전 세계적인 백신 접종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 급증에 대비하고 공중보건 데이터와 공인된 최선의 사례에 근거해 의료 종사자와 취약층을 우선시하고 필요한 이웃과 다른 나라를 돕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미국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특혜를 보려 백신을 이용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우리 목표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1억 1천만 회분의 백신이 바이든 대통령의 더 큰 약속에 대한 착수금이라면서 전 세계에 백신을 제공하려는 정부 노력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을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밝힌 지 2달 만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4천 명에 육박하며 확산세가 이어지자 이스라엘 정부가 다시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현지 시간 3일 코로나19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델타 변이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방역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00명 이상이 모이는 실외 행사 참가자는 오는 8일부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백신 접종자, 감염 후 회복자, PCR 검사 음성 확인자에게 발급되는 그린 패스도 인원 제한 없이 모든 실내 행사 참가 시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의 범위도 현재 확진 2일 전에서 4일 전까지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전염병 전문가인 중난산 공정원 원사는 최근 광저우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인민일보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중난산 원사는 지금까지는 확진 전 이틀 이내에 가족이나 같은 사무실 또는 1m 이내에서 식사나 회의를 한 사람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지만 지금부터는 같은 공간이나 건물에서 확진 4일 전부터 함께 지낸 사람들도 모두 밀접 접촉자로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이 델타 변이에 베타 변이에 돌연 변이까지 더해진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백신 3차 접종인 부스터샷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1년여 만에 델타 변이 감염으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번 주도 역시 델타 변이 소식이 많았군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바이오 포커스 주제는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기술입니다. 빨리 찾아낼수록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서 중요한 기술인데요. 액체 생검을 기반으로 한 암 조기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ENS 헬스케어의 서경훈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NS 헬스케어, 이 사명의 뜻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회사 ENS는 영어의 early, 그러니까 조기에 빠르고
또 sure, 정확하고 확실하게 진단하자는 진단업계의 가장 큰 가치를 추구하고 그걸 실현하는 기업이 되고자 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기술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듯이 ENS 헬스케어는 액체 생검 전문 기업입니다. 용어가 다소 어려운데요. 액체 생검이란 무엇이며 또 기존의 조직 검사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조직 검사는 다 아시다시피 외과적 수술 방법을 동원해서 병이 발생한 부위에 조직을 꺼내서 그 내용물을 분석함으로 해서 암을 진단하거나 질병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수술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 또 환자도 그렇고 의료진도 상당한 부담이 있고 또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반면에 액체 생검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우리 몸에 있는 액체, 주로 혈액, 그리고 소변, 또 침, 아니면은 장기 세척액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라든지 또 유전자 혹은 대사 물질들을 분석함으로 해서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편하고 쉽고 또 환자가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현재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그런 액체 생검 기반의 진단 기술을 개발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 조직 검사를 하면 치료도 아닌데 그냥 이제 검사를 위해서 이렇게 개복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혈액이나 소변, 침으로 대체를 해서 아주 간편하고 또 환자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ENS 헬스케어는 액체 생검 기반의 그 체외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네. 자,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는 오랫동안 혈액에서 유용한 단백질을 발굴하고 그 단백질이 특정 질환과 관련 있는 걸 증명함으로 해서 그 특정 질환을 진단하는 키트와 기술을 개발하여 한 회사입니다. 사실 혈액은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다 보니 특정 질환과 관련된 물질을 가장 많이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액 자체의 구성물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그 많은 것 성분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찾아내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고 고난도 기술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잘 아는 유전자 같은 경우는 미량만 있어도 그게 증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루거나 분석하기가 수월한 면에 반해서 단백질은 증폭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미량의 단백질의 경우는 그걸 잘 검출하고 확인해야 되는 아주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그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러한 분야의 문제점 잘 해결을 하면서 지금까지 바이오마크를 개발해 왔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진단 키트를 좀 개발하고 또 상용화에 입장을 들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방금 이제 바이오마커, 이 생체 지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암을 조기 진단하려면 이 암세포에서 어떤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이 바이오마커가 있어야 이게 진단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마커를 뭐 금맥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ENS 헬스케어만 이게 바이오마커 발굴 뭐 경쟁력이 있다면요? 네, 저희는 과거 6년 가까이 정부가 지원하는 대형 과제를 통해서 지역의 산업체, 병원, 연구소, 대학이 함께 합쳐서 이런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하였었습니다. 그 사업의 성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2013년도 말에 ENS 헬스케어가 창업이 됐고요. 그걸 기반으로 저희는 주로 혈액에서 단백질을 가지고서 유방암, 또 난소암, 그리고 자궁 내막증 같은 여성암에 특화된 어떤 진단 키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기 진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암을 치료하고 생존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저희가 개발한 이 바이오마커와 진단 키트를 통해서 저희가 유방암이랄지 난소암이나 또 자궁 내막증 같은 것들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어서 아마도 이걸 통해서 저희가 여성의 건강과 또 국가의 보건에 굉장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ENS 헬스케어는 유방암과 난소암 조기 진단 키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조기에 또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이름하고 딱 맞는 질문이십니다. 사실 진단 키트 성능은 민감도와 특이도라는 두 가지 지표로 평가를 합니다. 민감도는 검사군 중에서
환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환자로 잡아내느냐의 능력의 척도이고요. 예. 또 특이도는 그 검사군 중에 정상인을 얼마나 정확하게 정상인으로 구분하느냐의 척도입니다. 네. 두 가지가 다 높아야지 좋은 진단 키트인데 실제로 저희가 개발한 유방암 같은 경우라면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평균적으로 93%가 넘어가는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예. 또 난소암의 경우는 더 높습니다. 96%의 특이도와 민감도를 보이고 있어서 네. 굉장히 저희는 우수하다고 자부하고 있고 실제로 현재 임상 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진단 키트들 중에서 민감도 특이도가 모두가 다 90%가 넘어가는 경우는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더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유방암의 경우는 저희가 세계 최초로 혈액을 이용해서 유방암을 쉽게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고 해서 저희는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조기냐 말씀하시는데 사실 세계보건기구에서 조기 진단에 대한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적시에 정확한 치료를 받기 위한 모든 진단 수단이 다 조기 진단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게 맞도록 조기 진단 충분히 가능한 진단 키트를 개발하여서 좀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고용암에 대한 어떤 진단 키트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최근 코로나가 이렇게 대유행을 하면서 코로나 진단 키트 개발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네네. ENS 헬스케어는 이 항원 검사 키트를 개발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원리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아마 다른 데서 개발한 거와 유사한 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생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체적인 단백질 부위가 있습니다. 그거를 네. 우리가 S 프로테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그 프로테인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에 맞도록 제가 항체를 개발하였습니다. 제가 후발주자다 보니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과 성능이 많이 밝혀진 덕분에 예. 저희가 좀 더 수월하게 더 성능이 좋은 항체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를 감염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부위만 선택적으로 검출해낼 수 있는 그런 항체를 개발하였는데 현재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항체와 비교해 봤을 때에 다른 그런 항체들에 비해서 두세 배 이상의 월등히 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예. 저희가 또 이미 알려져 있는 남아프리카 변이체, 영국 변이체, 브라질 변이체도 잘 검출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델타 변이체도 지금 이제 최종 점검을 하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검출이 된다고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평가 끝나는 대로 제가 출시를 한다면은 성능이 좋아서 늦게 출시한 후발주자로서 이렇게 핸디캡들도 많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이제 델타 변이 진단 키트 개발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상용화 시점은 어느 때쯤? 저희가 아마 9월에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번만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돌아올 거라서 네. 저희는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9월에서 10월 정도면은 이제 그 성능이 좋은 그런 네. 이제 진단 키트를 만나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또 추가적으로 그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암 말고 혹시 또 다른 질병을 좀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또 그런 질병이 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항암 면역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요? 그러니까 항암 면역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스스로 암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얼마가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네. 기술들 그동안 많이 연구를 해왔고 네. 그걸 찾을 수 있는 바이오마커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또 키트로 제품화되지 못했었습니다. 예. 저희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바이오마커를 제가 확인을 하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각 개인별로 암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 진단 키트도 개발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 초쯤이면은 출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내 바이오 그 생태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제언하실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말씀 많습니다만 딱 두 가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활성화되고 성장하는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좀 글로벌한 규모의 경제를 갖출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술 개발 통해서 잘 성장해왔지만 그 기술을 글로벌에 나가서 거대 제약사들과 다른 회사들과 경쟁을 한 입장이라면은
지금의 규모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전략적으로 많은 바이오 기업끼리 M&A도 가능하고 또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경쟁력과 규모를 갖추는 게 네. 일단 가장 급선무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합리적인 규제의 해제입니다. 이 헬스케어 산업이 규제 산업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만은 위해성이 없고 직접적인 어려움이 없다면은 그 혁신적인 기술들이 빠르게 시장에 정착하고 검증되어져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지는데, 세계적으로는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혁신적인 기술들을 빠르게 시장에 도입을 해서 시장을 선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네. 우리나라도 합리적으로 규제를 좀 오픈을 해서 빠르고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마 그런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협력과 소통을 통한 기업의 글로벌화와 또 합리적인 규제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암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발견해서 말씀하셨듯 적시에 적절한 치료만 가능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암 환자들에게 아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텐데요. ENS 헬스케어의 조기 진단 기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ENS 헬스케어의 서경훈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서 폐 손상을 일으키는 면역세포의 특성과 변화 과정이 규명됐습니다. 카이스트와 충북대 지놈인사이트 공동연구팀은 족제비과 동물인 패럿 실험에서 코로나19 감염 이후 나타나는 면역 반응 변화를 정밀하게 관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혈구세포가 폐조직으로 스며들어 대식세포로 분화하고 대식세포 일부가 바이러스 제거뿐만 아니라 폐조직 손상을 일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식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 등을 인식하고 직접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인체 면역세포를 말합니다. 연구팀은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전략을 정교하게 만들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박훈철 건국대 스마트운행체 공학과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박 교수는 장수풍뎅이의 비행 원리를 모방한 날개짓 비행 로봇을 개발해 우주 저밀도 대기에서 비행할 수 있는 미래 항공 우주 기술의 기반을 닦은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달 1명씩 선정해서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산학연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1차관은 탄소 중립 기술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이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데는 탄소 중립 핵심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탄소 중립 기술 혁신 추진 전략에서 제시한 핵심 기술 개발은 신규 기획 단계부터 산학연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탄소 중립 기술 혁신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개발과 생태계 조성 관련 5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4일에서 16일 사흘간 우체국 택배 업무를 쉰다고 밝혔습니다. 우정본부는 오는 13일에는 냉장, 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 소포 우편물 접수를 중지하고 다른 소포 우편물에 대해서는 최대 17일까지 배달이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택배업계는 택배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했습니다.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더라도 등교 수업 확대를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습 결손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데요. 안전한 등교 수업 환경을 위해 모두가 백신 접종과 방역에 힘써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